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마시는 더운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최악의 한국 부동산 앞으로 1년 이렇게 된다. 오늘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시켰죠. 즉,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 수출 또 경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인데요. 쉽게 말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그러한 수출 품목을 규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즉 일본의 허가를 받고 다 수출을 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이제 바꾼다는 얘기죠. 따라서 현재 일본 수입 의존도 90%가 되는 그런 품목들을 보니까요. 이 방직용 섬유, 화학공업, 연관 생산품, 차량, 항공기, 선박, 시멘트, 성명, 비금속, 강물성 생산품, 플라스틱, 고무, 기계류, 전자기기와 부품들입니다. 말 그대로 거의 대부분을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품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 석유화학, 화학, 공작기계, 철강 알루미늄이 있죠. 이 중에서도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거의 치명적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제조업종 대부분이 이러한 규제 속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에 치명타를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 경제에 거대한 먹구름이 다가옴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타격이 있게 되고요. 결국 우리나라 경기는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부동산의 특성은 크게 토지의 특성하고 건물의 특성으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이 토지의 특성은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연적 특성이란 것은 부동성, 부정성, 용속성, 개별성, 인접성이 있고요. 인문적 특성으로는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 고가성이 있죠. 이 건물의 특성으로 본다면 이동 가능성, 생산 가능성, 비용속성, 동질 가능성, 지배성, 종속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 부동산의 특성들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실 부동산의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거죠. 부동산 위치의 가변성은 크게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이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먼저 이 사회적 위치 가변성이라는 것은 인구 및 주거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사회적 환경이 부동산의 위치를 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대기업이 들어온다. 즉 삼성전자가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동네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 아닙니까? 이처럼 사회적 영향에 따라서 위치의 가변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것은 경제 성장, 소득이 증가됐다. 경기가 좋게 순환되고 있다. 도로 철도 체계의 변화가 있다. 이러한 경제적 환경에 따라서 부동산의 경제적 위치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것은 부동산 세금 강화, 그린벨트의 지정, 도시계획의 변경, 분양가 상한제의 지정 이런 식으로 정부가 펼치는 행정적 환경에 따라서 부동산의 행정적 위치가 변화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위치의 가변성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위치의 가변성 중에서 우리는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을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수출이 감소될 거고요. 소득 또한 감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이처럼 경제적 부동산 환경이 변화되게 됨으로써 부동산의 경제적 위치 또한 자연스럽게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으로 지금 정부는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안달이 났지 않습니까?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강화, 투기 과열지구 지정,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종합부동산세 강화, 보유세 강화 등등. 여기에다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까지 실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 동안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의 가격은 재미가 없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 본다면 부동산의 특성 중에 고가성이기 때문이다. 즉 부동산의 가격은 비싸다는 거예요. 주식처럼 가볍게 사고 팔고를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즉 부동산은 무겁다는 거예요. 왜 무겁냐? 가격이 비싸니까 무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고 싶어도 오늘 내일 당장 팔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본다면 부동산의 특성 중에 부동성이라는 겁니다. 즉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라는 거죠. 웬만하면 사람들이 팔려고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소유자들의 마음 또한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또 부동성도 포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지금 당장 쉽게 폭락은 할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본다면 다주택자들의 경험이라는 거죠. 이 다주택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사고팔고를 많이 해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있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부동산은 가지고만 있으면 언젠가는 오른다. 이런 경험을 체험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웬만한 다주택자들은 그냥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런 사람들의 특징으로 본다면 여윳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 한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짧으면 몇 년, 길게 되면 10년 가까이 그냥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안 해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해도 짧게는 몇 년 내지는 길게는 10년 요 정도까지 부동산을 그냥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그런 사람에 한한다는 얘기예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가 되죠. 또 직장에 다니신 분 입장이라면 은퇴를 하셔야 되고 본의 아니게 회사를 나오셔야 되고 그리고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매출이 감소가 되고 집에 가지고 가는 돈이 축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소비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거를 축소하고 매물이 증가된다는 얘기고 따라서 부동산의 매매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세입자다라고 한다면 경기가 불황이고 수입이 감소가 되고 은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소비를 또 축소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전세 집마저 축소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세에 대한 매물이 증가가 되겠죠. 따라서 전세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경기가 불황이 되면 부동산 가격은 어쩔 수 없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급하게 파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요, 내 집 팔아주세요라는 이런 매물이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언제 이러한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할까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런 실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는 점에서는 2019년 가을과 겨울에는 세입자들이 더 싼 전세집으로 대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원래 가을에 결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전통적으로 본다면 전세 체결은 가을에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겨울철에는 애들, 학군이다 뭐다 이런 부분 때문에 겨울철에 이사들을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1년을 놓고 본다면 가을하고 겨울철이 이동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가을과 겨울철에는 세입자들이
더 저렴한 전세집으로 많이 이동을 할 것 같아요. 특히 전세금이 더 싼 집으로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 하락에 대한 압박감과 세입자를 못 구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공포감에 시달리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020년 봄하고 여름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서서히 증가될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여러분이 먹고 사시는 데는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경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러한 달라짐을 이제 서서히 여러분들이 체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2020년 봄하고 여름에 매물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주택자들의 세입자 공포감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주인이시다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세입자를 못 구한다. 이건 공포 중에서 그런 공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2018년 작년 하반기부터 전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였고요. 2019년 올해 이제 전세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 2020년 봄 내지 여름쯤 되면 이제 2년 전에 가입한 전세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내려달라고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점이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시점이 바로 2020년 봄하고 여름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본격적인 매물의 증가는 2020년 봄하고 여름에 매물이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부동산 시장에도 항상 이 변수는 항상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정부의 개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규제하기 위해서 정부는 온갖 규제 정책을 쓰고 있었죠. 그런데 수출이 안 되고 있어요. 경기가 나빠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한국개발원 KDI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기도 전인 5월 달에 이런 보고서를 냅니다. 대한민국 재정정책, 통화정책 모두 확장적 운영을 권고한다. 그 이유는 세계 경기가 부진하고 수출이 둔화되고 내수 부진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이제 확장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보도자료가 2019년 5월 22일 날 나왔는데요. 이 상태에서 일본의 무역 규제까지 추가로 발생이 됐다는 얘기예요. 정부는 당연히 정책을 확장적 재정정책과 확장적 통화정책을 써야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돈의 양을 늘림과 줄임으로써 경제활동의 수주를 조절한다는 얘기입니다. 확장적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압축을 해서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 즉 금리를 낮춤으로써 소비를 촉진시키고 투자를 촉진시키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조세와 정부 지출의 배분을 조작함으로써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재정정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는 거예요. 즉 정부가 돈을 푼다는 얘기는 간단하죠. 거두는 세금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거고, 즉 정부가 돈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처럼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과 확장적 통화 정책을 펴가지고 부동산 경기까지 살려주는 정책들을 쏟아낸다면 부동산의 시장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 지금의 정부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이 부동산에 대해서만큼은 억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권 아닙니까? 따라서 쉽게 부동산을 풀어주는 정책, 요거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만약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제가 또 강의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1년 어떻게 될 것이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도 초반하고 중반이 가장 매물이 많이 나오는 그러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참 어렵고 힘든 시기,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시기다 하더라도 우리는 열심히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공부하시고 노력을 하신다면 또 언젠가는 기쁜 날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